예술마당 TV 오늘 모신 두 분 또 있죠. 지금 화면에 보이실 텐데요. 이령 시인과 그리고 배세복 시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목소리가 이렇게 겸손하게 나오세요? 아까 하시던 대로 하세요. 어떻게 했죠? 뭐 처음에 오실 때 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좀 좋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목소리가 좋으세요, 배세복 시인께서는. 그거라도 좋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이령 시인께서 오늘 정말 경주에서 오셨어요.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지역이 지금 전 대전이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또 찾아와서 뭐 라디오 녹음이라든가 또 이렇게 유튜브 촬영이라든가 함께 해주시니까 저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워낙 장유자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아마 시인님들께서 이렇게 부탁하시면 또 오시고 오시는 김에 또 여러 가지 또 촬영도 하고 네. 이야기도 나누고 네. 네. 뭐 이런 시간은 좋죠. 좋죠. 네. 네. 그리고 저희 뭐 대본 없이 그냥 네. 제가 어떤 분들 그러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대본도 없고 막무가내로 하는 것 같아서 좀 염려스럽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늘 얘기합니다. 예능이에요, 예능. 예능이라서 그냥 좀 소소하게 시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좀 활동을 하시면서 또 일상을 어떻게 보내고 계실까 이런 소소한 일상들의 얘기예요. 하지만 거기에는 심쿵한 시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그것만 저희가 좀 전해드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배세복 시인님 좀 화면을 좀 보세요. 좀 카메라가 말씀을? 여기 있습니다. 네. 요거. 요것도 보이시고 저쪽도 저기도 있고요. 네. 네. 지금 또 음성은 잘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네. 한민쌤이 지금 오케이 사인 주셨습니다. 이령 시인님, 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아니, 근데 정말 시인뿐만 아니고 예술가들이 다 열정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옳은 의지가 있어야 되고 또 그걸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처처에서 선생님의 열정적인 활동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부족하지만 이렇게 출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뭐 제가 이렇게 뭐 만드는 건 아니고요. 함께 하는 거잖아요. 함께. 그래서 또 시인분들이 계시지 않으면 이거는 뭐 또 만들어질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좀 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배세복 시인께서는 일단 어쨌든 교정 생활 하시잖아요. 네. 교정 생활 한다니까 어떤 분들은 좀 이상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요? 교정 생활이라는 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교정 생활? 교정 생활? 교직. 아, 교직. 뭐 교직을 하면서 시를 쓰는 건데 이제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게 어떤 면인지 모르겠지만 교정이라는 말 가지고 제가 네. 한번 빠봤어요. 아, 그래요? 교정. 교정직. 교정.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저는 어떤 저- 데에 너무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들어본 농담은 지금 처음이어서. 그래요? 네네네. 제가 알려드리려고 한 거예요. 제가 만든 그렇구나. 농담이니까요. 네네. 욕심이 많아서 교직을 하면서 시를 쓰는 것에 대해서 혹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소홀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이제 뭐 농담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네. 하시는 분도 봤고. 그런데 그냥 그거는 너무 시와 일상을 떨어뜨려 놓고 그렇죠. 보는 게 아닌가. 네. 아이들 가르치는 속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네. 그런 느낌이나 그런 철학 이런 것들을 시에 이렇게 포함하면 되니까 네. 괜찮지 않나. 그렇죠. 또 일상하고는 또 떨어뜨릴 수도 없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그리고 나오는 전업 정말 작가로만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 이령 시인께서는 보면은 온라인상에서는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여기서 한번 까발려 주세요. 특별하게 뭐 이렇게 다른
시를 쓰시는 분들하고 다르게 뭐 차별화돼서 생활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뭐 일단 시를 쓰기 전에 주부고 또 애들 엄마고 또 아내고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해요, 저는. 그리고 이제 시를 쓰는 일은 뭐 오랫동안 시인이 되기 전부터 이렇게 일상적으로 그냥 해오던 일이고 그리고 요즘은 또 시집 삼국유사 시집을 내고 나서는 강연 요청이 좀 많아요. 그래서 부족한 실력으로도 강연도 여러 군데 다니고 있고 또 이것이 또 우리 문화를 가지고 시를 시작을 하던 거다 보니까 이거와 관계된 뭐 어떤 세미나 발표라든지 이런 거 이제 문화 파트를 맡아서 제가 발제를 하거나 이런 일이 좀 많아서 이제 좀 바쁘게 지내고 있죠. 그리고 또 오늘처럼 이렇게 귀한 자리에 또 불러주시면 또 와서 이렇게 재밌는 시간, 의미 있는 시간도 가지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배세욱 시인님은 뭘 그렇게 많이 가져오셨어요? 일단 시집, 우리 둘 시집. 네, 그리고 우리 둘 시집이라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사실 다시 왜냐면 아니요, 다시 저희가 없어요. 볼륨 동인이거든요. 네, 문학 동인 네. 볼륨에 그래서 회원이시죠. 네, 제가 우리라는 말을 썼는데 보기에는 뭐 작고 소소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함께 동인을 하면서 이렇게 동의지를 내고 이러는 과정이 쉬운 과정은 아니고 그렇죠. 뭐 1년, 2년 뭐 그런 수고가 많이 들어있어서 이거를 좀 저희가 이제 어떻게 둘이 같이 나왔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문학동인 볼륨, 이게 온라인 동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지난 시간에 그 공통점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이제 황정산 시인과 전다영 시인께서 같이 나오셨거든요. 네. 근데 그 두 분의 이제 시집에 이제 그 해설. 서평을 또 해설을 해주시는 분이어서 또 인연이 또 됐었는데 요번에 또 오늘 나오신 분들은 문학동인 볼륨의 동인이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재밌네요. 이런 인연들이 또 함께 모여서 이렇게 같은 시간에 나와서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라는데요. 이게 근데 대체로 살다 보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필연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뭐 어떤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인연이 되는 것 같고 저는 선생님하고 지금 한 우리 안지는 10년 정도 됐죠. 10년 정도 되고 동인 활동은 지금 같이 한 지가 한 4년 정도 되고 또 서로 이제 문학적인 이야기를 아무래도 공감대가 있으니까 많이 토론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께서 첫 시집 내실 때 또 영광스럽게 저한테 이제 또 추천사도 부탁하셔가지고 제가 배세복 선생님이 몬드리안의 담요라는 작품을 사실은 선생님하고 동인이 되기 전에 알았어요. 작품만 보고. 그래서 참 이 작품이 되게 그 당시 이제 신춘문예 당선작이었는데 중에 제가 최고의 작품이다. 되게 새롭다라고 저는 선생님을 알기 전에 이 시를 알았고 그래서 어떤 모임에서 이제 처음으로 만났을 때 제가 여쭤봤죠. 선생님 몬드리안의 담요 쓰신 분이죠? 이렇게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네, 그런 인연도 있고 또 그 이후에 동인 활동 같이 해서 이제 우리 그동안에 뭐 싸우기도 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여기서 싸우라는 거는 싸우다라는 거예요. 죄송해요. 이 발음은 고칠 수가 없어요. 아유 괜찮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도 같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오늘 좀 풍성한 것 같아요. 두 분을 모시니까 시집도 많이 가지고 나오셨고 또 동인지도 가지고 나오셨고 했는데요. 이 볼륨의 회장 역임하셨죠? 제가 이제 볼륨은 간단하게 소개. 선생님 하시겠어요? 아니요, 회장님께서. 저희 볼륨 동인지는 온라인 동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것이 발족이 되었을 때는 온라인 상에서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30, 40대 젊은 시인들의 모임이고요.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름을 가리고 익명 파평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 시인들이 되자. 그리고 또
시집을 내고 나면은 저희들이 같이 공동 구매를 통해 가지고 자비 출판보다는 같이 시가 읽힐 수 있는 문화를 같이 한번 이끌어 나가자. 그리고 그 수입의 일부에 있어서는 또 사회적 환원도 하고. 그러니까 시인들로서 어떤 시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시작을 통해서 사회에 환원할 수 있고 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시인들이 되자라는 취지에서 지금 같이 하고 있고 네. 지금은 10분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는 어떻게 함께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자격이 안 되잖아요. 여기 뭐라고 붙어 있냐면 젊은 시인들의 모임이래요. 그러니까 근데 어쩔 수 사실 없이. 저희도 좀 골치가 아픈 게 네. 처음에는 젊었어요. 이 결성이 말이 나오고 네, 네, 결성했을 네. 당시에는 네. 저희가 30, 40대. 초반이었잖아요. 네. 30대 말 40대 아. 초반이었는데 어느덧 세월이 지나서 저희도 이제 50이 다 돼가니까 네. 사실 작년에 저희가 이 동인지를 내면서 젊음을 빼자. 근데 제가 주장을 해서 그냥 고수를 한 게 네. 이때 젊다는 것은 어떤 생물학적 나이가 아니다. 네. 우리가 이 시의 정신, 시인 정신은 생물학적 나이라기보다는 우리 정신적 나이로 밀어붙이자. 네. 그래서 젊음이라는 것이 다시 들어왔어요, 사실. 아, 그랬어요? 그럼 저도 괜찮겠네요. 저는 철이 없거든요. 철이 없을 거죠. 젊은 거 아닌가요? 영광이죠. 근데 제가 농담이었습니다. 이 문단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은 정말 연세 드신 스님님들이 항상 새롭게 시가 너무 젊은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인의 나이라는 것은 젊다는 개념은 생물학적 나이에 너무 국한되는 건 아니다. 네. 예, 그런 생각을 네. 저는 하죠. 스님이 하시죠. 대부분 시 쓰는 게 힘들고 지치고 이럴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굉장히 많이 잡아준 네. 뭐 개인적으로 이 소속감뿐만이 아니라 네. 동인들끼리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온라인 합방 하지만 사실 전화 통화도 많이 하고 자기 시 뭐 이렇게 썼는데 어떠냐 이렇게 그런 얘기들 하면서 많이 잡아줬죠. 네. 이령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가 깊어요. 지금 사실 저희 나이가 같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네. 정신 연령이 이령신이 한참 더 그게 시에서 많이 아니 나타나요. 너무 늙었단 그래서 말이에요. 아까 레디에이서는 본인이 뭐 철이 없었다고 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볼륨의 처음에 태동부터 해서 회장역을 맡아서 굉장히 고생하면서 볼륨이 자리를 잡았거든요. 저번에 그 라디오 녹음할 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제 시가 이미지 중심의 어떤 시라면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시의 깊이, 철학을 좀 넣고 싶다라고 하는데 그 영향을 많이 준 시인이 이령신. 그러시군요. 옆에 있어서 얘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아니, 옆에 있어서인 것 같은데요. 보면서 많이 우리 평소에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이 시에 대해서 토론을 네. 해요. 그때는 한 번도 말씀하신 아. 적이 없어요. 아마 이 방송용 멘트가 아니 쑥스러워서 안 하다가 이번 기회에 네. 하게 됩니다. 카메라 앞에서만 잘 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선생님 작품을 보면서 제가 선생님 알기 전에 이미 시를 알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를 먼저 알고 시인을 아는 케이스가 많지는 않은데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었고 저는 선생님 대표작을 몬드리안의 담요를 보고 있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 제가 되게 그 당시에 지금은 또 이런 어법을 구사하는 시들이 더러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선생님이 당선되셨을 때 그 시기에는 이런 어떤 그러니까 이 몬드리안의 담요가 이제 시적 바라가 보면은 그 네덜란드 화가 몬드리안의 네네네. 빨강, 파랑, 노랑 구서 그 그림을 시적 바라로 해서 근데 그것은 그냥 장치로만 가져오고 선생님이 구사하는 시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자기 삶의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가 변천해 가고 갈등하고 거기서 극복해 가는 과정을 이렇게 그림을 가지고 풀어내는데 그걸 보고 제가 너무 새롭고 되게 신선하다 이렇게 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성품이 제가 동인 활동을 하면서 동인 중에 가장 친하다고 볼 수 있어요. 나이도 같고. 근데 이제 저는 성격이 조금 급해요. 그래서 선생님 저도 알아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되게 성격이 좀 느긋하시고
또 자기랑 다른 분야,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잘 이렇게 다독여서 이렇게 좀 뭐라고 하지? 이렇게 교합을 하시는 그런 성품 같아요. 마찬가지로 시에도 그게 보여요. 네. 저는 좀 시가 좀 강한 어법이지 아무래도 어법이. 그러니까 그게 참 위험하죠. 왜냐하면 내가 나이가 10년 후에 들었을 때 다르게 쓸 수가 있는 생각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저도 제가 시를 쓰시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 시들을 많이 보면 되게 편안해요. 과하지 네. 않아요. 네. 과하지 않고 시가 늙었어. 시가 늙었어요. 제가. 되게 잔잔하게 그냥 차분하게 과하지 않고 이렇게 겸손하게 그렇게 쓰시는 시 같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저도 동인이고 같은 동료고 하니까 선생님 시에서 많이 배우죠. 네. 너무 우리 짜고 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말 없잖아요. 하려고 했어요. 두 분이 좀 짜고 나오신 거 아닌가? 안 짰는데. 안 짰어요. 네네네. 서로 이렇게 어떤 공감을 같이 하면서도 서로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라는 거는 뭐 어떤 굳이 뭐딱 동료다 이걸 떠나서도요. 뭐 인간적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네. 또 필요하고 또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동인 활동하면서 네. 굉장히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좀 좋은 말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면서 좀 이 시인이지만 그리고 또 대중일 수도 있잖아요. 네. 내가 또 관객일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좀 이렇게 문학적인 거, 그러니까 시에 극한되어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다른 많은 사람들하고 조금 더 이렇게 융합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좀 서로 더 조금 더 소통할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들 갖고 계세요? 먼저 말씀하세요. 뭐 요즘 많이 말들을 하시는데 요즘 시들은 독자를 무시한다. 독자를 의식하지 않는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문학이 그 독자와 이렇게 결부되지 않고 따로 노는 자기들만의 어떤 끼리 문화다 이런 좀 이야기를 많이 듣죠. 근데 일면 이제 그거는 우리 시인들이 반성을 해야 될 것이고, 근데 저는 독자를 의식하면서 글을 쓰는 작가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어차피 자기가 가진 어떤 지혜 범주 내에서 자기 어떤 예술 작품을 성화를 시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예술가들은 자기 속으로 침륜을 해야만 그 작품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자발적 고독이라든지 독자와 이렇게 소통할 수 없는 경계는 분명히 처음부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우리가 어떤 시인이기 전에 생활인으로서 어떤 활동을 할 때는 시인이 아니라 또 우리가 이제 글을 쓰면서, 글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시인은 예전에 곡비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나의 슬픔도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타인의 아픔까지 같이 이렇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네. 그게 어쩌면 시인의 역할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시인이기 전에 어떤 생활인으로서 한 명의 사람으로서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이제 자기 생활 속에서 뭐 글로서 이제 대신 아파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그냥 시인이 아니면 쓸 수 없는 표현, 뭐 이걸로 우리가 다뤄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신경 써야 될 거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떤 시 운동이죠. 예를 들어서 자기 작품만 쓰고 작품만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어떤 시집 판매라든지 이런 게 수익이 나오면 그 일부를 또 사회에 환원도 하고, 이번에 앞서서 방송하신 그 전다현 시인 같은 경우에 제가 그 선배가 코로나에 이번에 그 시집 판매금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지인들조차도 그런 것을 좀 왜 저렇게 하느냐, 약간 좀 반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저도 첫 시집 냈을 때 이제 판매금의 30%를 독거노인 캠페인으로 같이 했습니다. 근데 의외로 일반인들은 그런 걸 되게 호응을 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고 참여를 하세요. 그런데 오히려 문학인들이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반감을 많이 가져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작품을
작가 본인이 너무 드러낸다라는 네. 반감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가 그렇게 실행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어떤 자괴감이죠. 역작용.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이게 자괴감도 뭐 있을 단지 거고. 문학 시인들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장르나 어떤 곳에서도 좀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정말 그 양면성이 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걸 굉장히 좋아하고 저희가 이제 이 지금 촬영을 해서 유튜브 채널에 올려도 어떤 분들은 되게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굳이 싫어요를 누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좀 심성하고 좀 맞닿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배세복 씨 네네. 한 말씀 하시죠? 저는 이제 어떤 게 이제 떠올랐냐면 볼륨 동인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다가 제일 처음에 창립총회를 갔던 날이에요. 네. 제가 이제 이령신 시를 굉장히 많이 읽고 이제 네. 갔어요. 네. 근데 이령 시인이 이제 그때 당시에 시를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그때 저는 등단했지만 그래도 약간 뭐 독자의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령 시인한테 제가 시 어렵게 쓴다고 약간 주정 부리듯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술도 안 마시고. 근데 술 마시고. 사실 술 마시고. 술을 많이 마셨어요. 이제 근데 그때 취했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길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얘기를 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시뿐만이 아니라 예술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게 되면 어떤 틀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시인은 언어를 벗어나려고 하고 화가는 뭐라고 하죠? 화폭을 벗어나려, 캔버스를 벗어나려고 네네.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걸 통해서 결국은 자꾸 뭔가를 시가 언어를 도구로 삼는데 도구를 벗어나려고 하면 독자들은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화가가 화폭을 벗어나려고 하면 얼마나 당황해서 거기서 이제 난해성이 오는 거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예술이라는 경지에서 합치되는 지점이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대중성 이런 것들이 장르를 굳이 나누거나 꼭 시는 시집에서 보고 네. 미술은 미술관에서 보는 게 아닌 어떤 장르의 어떤 소통이 네. 일어난다면 조금은 더 독자와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작업을 또 하시는 분이 네. 장윤자 선생님이 아니신가 싶은 면에서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저 석고찌개 좋아하거든요. 네네 좀 예술의 어떤 난해성과 장르의 어떤 결합 이런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정말 좋은 말씀. 네네네 하게 됐습니다. 네. 곳곳에서 예술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보면은 미디어하고 결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이런 창작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하려면 미디어를 꼭 좀 통해야 좀 더 확산의 어떤 그런 게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 뭐 촬영해서 유튜브도 네. 채널을 올리고 또 라디오나 뭐 이런 것들 통해서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들어요. 네. 요즘에 제일 많이 일상에서 하고 계시는 일은 어떤 거예요? 일상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산책. 아, 산책. 저 좀 살 빠지지 않나요? 잘 빠지신 것 같아요. 제가 개학이 코로나로 인해서 개학이 늦어지면서 1월, 2월, 3월, 4월 초 정도까지, 4월 초 정도까지 운동을 좀 많이 해서 몸을 건강하게 만든 다음에 학생들을 만나야겠다는 네, 생각을 했어요. 네. 건강해야 코로나에 안 걸리고 네. 학생들에게 또 그동안에 그냥 헛되이 보내는 시간보다는 그래서 많이 걸었어요. 걸으면서 시상도 많이 떠올리기도 했고 건강해지고 살도 좀 빼고 그 일상이 남아 있어서 전에는 컴퓨터에 앉아서 시를 컴퓨터에 딱 앉아서 자 지금부터 시상 떠올리자 라고 시를 썼다면 네. 이제는 시상을 떠올린 채로 와서 그걸 글로 옮기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 시 쓰는 시간은 줄어들었지만 시상을 떠올리는 시간까지 네. 합치면 더 길어져서 조금 더
시의 깊이가 조금 더 생기지 않았나. 네. 그게 제 주된 좀 일상이다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인님께서는 선생님이 산책 요즘 음.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산책은 뭐 일상이고요.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그렇죠. 산책은 제가 늘 주장하듯이 산책은 살아있는 책이다. 네, 산책을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합니다. 그리고 또 산책 끝나고 나서는 글 쓰기 전에 1시간 정도 그림 그리는 거. 그것도 뭐 10년 넘게 이제 제 취미가 됐고요. 아, 참 그림도 그리시잖아요. 네. 색감이 아직 실력이 없다 보니까 색감으로 좀 더 어필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그림은 어떻게 보면 그리는 게 아니라 그림을 쓰는 거죠. 아, 사실 내 글로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걸 그림으로 쓴다라고 표현하고요. 시는 또 그린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시가 그냥 앉아서 이렇게 작품을 딱 쓸 때는 그냥 뭐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근데 그거까지 쓰기까지 단계가 이제 사색하고 산책하고 그림 그리면서 얻어지는 그런 감성, 이성적인 어떤 매개체를 가지고 모아서 이렇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는 건강한 몸으로 가셔야 학생들한테 좋은 선생님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이제 저희 집에 이제 학교 선생님이 계시고 또 대학생 애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학습을 해야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주부로서 이제 그들을 스포트하는 주부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살이 빠지셨는데 저는 도로 살이 많이 쪘어요. 사실 뭐 그런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인하다. 난 말의 회랑에서 뼈아프게 사기치는 책사다. 바람벽에 기댄 무전지식 속수무책 말의 어성꾼이다. 집요할수록 깊어지는 독화술의 늪에 빠진 허무맹랑한 방랑자다. 자, 지금부터 난 시인하자. 내가 아는 거짓의 팔알은 진지모드. 그러므로 내가 아는 시의 팔알은 거짓말. 그러나 내가 아는 시인의 일할쯤은 거짓말로 참말하는 언어의 술사들. 그러니 난 시인한다. 관중을 의식하지 않기에 원천무죄지만 간혹 뜰에 핀 장미엔 미안하고 해와 달 따위가 달라붙어 민망하다. 날마다 실패하는 자가 시인이라는 것이 원죄이며 사기를 시기하고 사랑하고 책망하다. 결국 동경하는 것이 여죄다. 사기꾼의 표정은 말의 바깥에 있지 않다. 그러니 시인의 시인은 속속들이 참에 가깝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인인데 이게 시인을 위로해주는 시, 이게 시를 위한 시라고 해서 그걸 메타시라고들 말하는데 메타시의 굉장히 높은 수준에 오른 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배세복 스님님 하면은 배세복 시인 하면 몬드리안의 담요죠. 이게 아마 그 당시 등단하셨을 때 신춘문예 당선작이고 상당히 주목을 받았던 시고요. 제가 이 작품을 상당히 눈여겨보고 대단히 신선하다라고 느꼈던 이유는 그 몬드리안의 그 그림이 상당히 그리드를 중심으로 점선, 그냥 색으로만 구성된 단순화된 추상화인데 그것을 가져와서 이렇게 언어라는 기호를 가져와서 이렇게 그리드를 짜서 이게 한 사람의 어떤 일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시인의 필력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몬드리안의 담요, 배세복. 성큼성큼 들어와 붉은 사각형을 담요에 던지며 그가 말했다. 너희들에게 어울리는 빛이야. 그때부터 그는 우리 집 벽에 살았다. 어느 해 나는 내 소재를 한 번도 열어주지 않으면서 아내의 장롱 속에 들어간 적 있다. 캄캄했다. 오래전 걸어두었던 희망 같은 단어에 곰팡이가 슬기 시작했다. 그날 그는 금푸른 색깔을 마구 칠했다. 살짝 혀차는 소리가 들렸다. 그 무렵 나는 회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유사한 색깔의 연속은 불안을 가져온다. 마치 잘못 맞춰진 목욕탕 타일의 무늬처럼. 그리하여 바람 풀어든 날 우리는 감탄사들을 날려보냈다. 공중에서 떠지는
알고 보니 겨우 몇 개밖에 안 되던 노란 한숨 같은 거. 올해에는 어떤 색을 보여줄까? 형령색색의 아주 큰 보석을 보여줄게. 그는 한 해에 하나씩 그린 9개의 사각형에 테두리를 치고 있었다. 집을 지은 후 붓퉁이를 여러 날 마름질하듯 천천히. 잠이 들깬 우리들을 격자 무늬로 엮어주며 서서히 벽 속으로 사라졌다. 뭐 두 분이 이렇게 서로 상대의 시를 지금 읽어주셨잖아요. 팀워크가 잘 짜여진 이런 시인들을 모시고 말씀 나눈 거에 대해서 더 기분이 좋고요. 좋은 시간이었다는 생각 들어요. 어떠셨습니까? 선생님이 네. 장용자 선생님께서 리드를 잘 해주셔서 편안하게 할 수 있었고, 또 선생님하고 저하고는 또 동인으로서 네, 10년 네. 넘게 문으로서 문을 지정을 쌓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분하고 하는 것보다는 많이 편하고, 역시 세월의 힘은 그냥 가는 게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네.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오늘?